네, 안녕하십니까. 임진혁입니다. 아산 기업가정신과 창업 전략. 오늘은 신규 사업 진출을 위한 가치 사슬 분석에 대해서 삼진 어묵의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치 사슬에 관한 이슈는 경영학, 특히 경영 전략에서 굉장히 비중 있게 다뤄지는 소재이므로 꼼꼼히 학습해 주시면 사례를 분석하거나 혹은 창업 혹은 경영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 분명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먼저 전통적인 어묵 산업에서 어묵 베이커리 창업으로 가치 혁신하여 가치 사슬을 새롭게 정의함으로써 신시장을 창출하는 과정을 이해한다라는 부분에서 가치 사슬, 밸류 체인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학습하도록 하고 이 삼진 어묵의 사례를 어플리케이션, 접목시켜서 이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랫동안 고착화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기업이 그 이너시아, 관성을 깨고 전략적 갱신, 즉 스트래테직 리뉴얼이라는 또 이론을 대해서 공부할 텐데 이를 통해 새로운 영역으로 진입해가는 과정을 이해하고자 함이 금일의 학습 목표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규 사업을 진출함에 있어서 스타트업은 초창기부터 새롭기 때문에 쉽게 진출하지만 기존 사업은 새롭게 변화하는, 리뉴얼하는 과정을 굉장히 어렵다라고 이해하는데 우리가 삼진 어묵의 사례를 통해서 이 리뉴얼, 스트래티지컬 리뉴얼, 즉 전략적 갱신에 대한 이해 폭을 넓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일상재가 혁신을 통해 차별화된 가치를 가진 제품으로 변모해가는 과정을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혁신적인 제품, 혁신적인 아이템 하면은 일상재가 아닌 비일상재에서 그런 제품이 나올 것을 이해하는데 지극히 일상적이고 전통 산업에 기반된 아이템이 어떻게 혁신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이 삼진 어묵 사례를 통해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핵심 이론으로 밸류 체인, 가치 사슬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치 사슬, 여러분 이 단어를 들었을 때 머릿속에 어떤 키워드라든지 개념이 이해되시나요? 말 그대로 가치라는 것들이 체인화돼서 뭔가 엮여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론적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이클 포터라는 세계적인 경영학자가 1985년에 Comparative Advantage, 경쟁 우위론을 설파하면서 처음 제시된 개념입니다. 경쟁 우위가 뭔가요? 남들과 경쟁했을 때 이런 부분에서 우위를 점해야지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인 것이죠. 원가의 형태와 현존하거나 잠재적으로 존재하는 차별화의 원천을 이해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기업의 활동을 전략적으로 연관성 있는 몇 개의 활동으로 나눈 것이다. 즉 원자재에서 시작해 고객 구매와 서비스로 끝나는 회사 내 1년 과정을 설명한 하나의 프레임워크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조금 어떻습니까? 말이 좀 어렵죠? 쉽게 설명을 드려서 여러분이 이 생수를 하나 생각해 보십시오. 생수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활동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건가요? 말 그대로 이 용기를 담을 수 있는 이 페트병의 원료를 소싱해야 되고 또 페트병을 제작하고 또 물을 담고 또 여기에 브랜딩화 시키고 고객들한테 출시하기 위해서 마케팅 활동을 하고 또 그 이면에 이런 활동을 지지하는 인사부서의 활동도 있을 것이고 총무부서의 활동도 있고 구매부서의 활동도 있고 이런 활동들이 종합해서 고객에게 전달하는 가치가 형성되는데 이런 일련의 활동들을 모두 세밀하게 분석해서 가치 사슬, 체인화했다. 이런 활동과 과정을 우리는 가치 사슬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이클 포터는 경쟁 우위론에서 그렇게 분석한 각각의 활동들에 어떤 차별적인 요소를 도입하면 남들보다 comparative advantage, 경쟁 우위를 점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 가치 사슬의 핵심 개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이론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업이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 제품 또는 서비스를 만드는 모든 활동을 각 활동에서 부과되는 밸류의 관점으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생산, 구매, 판매, 마케팅 모든 활동들을 하나의 가치로 놓고 어떻게 하면 이를 차별화시킬 것인가
이 개념이 바로 밸류 체인, 가치 사슬이라는 개념입니다. 기업이 창출하는 최종 가치는 구매자들이 제품 또는 서비스에 기꺼이 지불하려는 금액으로 결정이 된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가치가 얼마나 있는지는 말 그대로 시장에서 가격으로 결정된다는 것이죠. 또 가치 사슬은 차별화의 원천을 이해하기 위해 처음 도입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개념적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뚜렷하게 머리에 그림이 그려지지 않은 분도 많이 계실 겁니다. 이를 모형화하면 이렇습니다. 즉, 한 제품이 이윤을 하기 위해 고객에게 접근하려면 지금 보시는 이런 활동들이 종합적으로 누적되고 프로세스화 돼야지 고객에게 전달돼서 이윤을 창출한다는 겁니다. 당연히 뭔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물류를 투입해야 되죠. 즉 원재료를 구입해서 소싱해서 생산활동하기 위해서 투입해야 된다는 거죠. 또 이를 잘 운영하는, 제작한다든지 제조한다든지 이런 활동을 해야 되고, 이를 통해 생산을 잘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 생산활동으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생산된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기 위해서는 마케팅과 프로모션, 판매 촉진 활동을 하고, 또 AS와 같은 서비스 활동, 이런 활동을 통해 고객과의 접점을 늘려서 추가적인 구매를 야기시켜서 이윤이 창출된다. 이를 종합해서 이 가치 사슬에서는 무슨 활동이냐? 프라이머리 액티비티, 본원적 활동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본원, 근원이 되는 활동이다. 하지만 이런 활동이 잘 되기 위해서는 뒤에서 서포트해주는 여러 부서의 활동이 있어야겠죠. 즉 이런 활동을 잘하기 위해서 구매부서 같은 데서는 원료를 어떻게 하면은 경쟁력 있게 입찰 같은 걸 띄워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이런 조달 활동을 할 수 있을 거고, 또 남들보다 효과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R&D, 연구개발 부서에서 일을 맡아서 해야 될 것이고, 또 직원들의 생산성 등을 높이기 위해서 인적자원관리 부서에서도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채용하고 평가하고 이런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또 기업의 하부 구조를 잘 단단하게 구축해서 이런 본원적 활동을 이룰 수 있는 이런 활동들을 종합해서 서포트 액티비티, 지원적 활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이를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근원이 되는, 본원이 되는 활동, 즉 가치를 창출하는 세부적인 활동은 물류를 투입하는 활동, 운영하는 활동, 산출하는 활동, 마케팅과 판매하는 활동, 그리고 AS와 같은 서비스 활동을 본원적 활동이라고 하고, 지원적 활동은 주요 활동과 연관되어 있으며 가치 사슬 전체를 말 그대로 뒤에서 서포트, 지원하는 활동으로 조달 활동, 기술 개발 활동, 인적 자원 관리 활동, 기업 하부 구조 관련된 활동들을 지원적 활동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이론적으로 이걸 암기 숙지하려면 잘 되진 않을 겁니다. 하나의 제품이 어떻게 조달돼서 물류가 투입돼서 고객에게 전달되는가, 이를 위해서 뒤에서 지지하는 세력들은 누구인 것인가를 그림을 그린다면은 이런 가치 사슬의 각각의 개념과 활동들이 머리에 쉽게 떠오를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각 활동들의 개념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rimary activity, 본원적 활동의 첫 번째 활동은 물류 투입 활동입니다. 말 그대로 생산하려면 뭔가 투입해야겠죠. 제품의 원재료를 외부에서 받고 이를 내부에 저장하고 디스트리뷰션, 배분하는 활동을 물류 투입 활동이라고 합니다. 또 운영 활동은 원재료를 최종 제품의 형태로 바꾸는 활동을 운영 활동이라고 하고, 물류 산출 활동은 제품을 집하하고 보관하고 구매자에게 전달하는 활동, 또 마케팅과 서비스 판매 활동은 구매자가 살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고 구매자가 사고 싶은 마음이 들게끔 하는 여러 활동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서비스 활동은 궁극적으로 제품의 가치를 높이고 그 퀄리티를 유지하는 활동을 서비스 활동으로 이 5가지 활동을 본원적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죠.
지원적 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기업 하부 구조에 대한 부분입니다. 즉 기획, 재무, 회계, 법무, 품질 관리 등 다양한 활동으로 구성된 집합을 의미하고, 인적 자원 관리는 기업 전체의 사원 모집, 채용, 훈련, 교육, 급여 지급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의미합니다. 이런 인적 자원 관리 활동이 잘 안 된다면 아무리 본원적 활동이 뛰어난다 할지라도 사람이 안 움직이게 되겠죠. 즉 본원적 활동이 오퍼레이팅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기술 개발에 있어서는 다양한 가치 활동에 따라 기술을 지원하는 활동으로 제품의 품질 향상과 생산 공정 향상에 기여하게 된다는 것이죠. 연구개발 부서에서 어떻게 보면 ROI를 높일 수 있을 것이냐, 프로덕티비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냐, 그런 연구개발 방법론을 개발해줘야지 품질, 생산 공정이 향상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로 조달 활동입니다. 원재료, 노동력, 식품과 숙박, 컨설턴트 획득 등 기업의 특정 부분에 국한되지 않는 전체적인 조달 활동을 지원적 활동의 조달 활동 범주 안에 넣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활동들을 세밀하게 구분한 후에 기업이 어떤 전략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원가 우위 가치 사슬 전략과 차별화 가치 사슬 전략으로 구분될 수가 있겠습니다. 원가 우위 전략, 말 그대로 남들보다 쉽게 하는 말로, 요즘 하는 말로 가성비 있게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전략으로 기업의 방향을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 어떤 원가적인 요소보다는 남들과 독특하게 차별화된 요소로 우리 기업의 전략 방향을 운영할 것이냐, 이런 의사결정에 따라서 가치 사슬도 원가 우위형이 있고 차별화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가 우위 전략 가치 사슬입니다. 말 그대로 원가를 어떻게 가급적 절약해서 경쟁사보다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도록 그런 가치 사슬을 구축하느냐입니다. 먼저 물류를 투입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급자의 제품과 기업의 생산 프로세스를 연결하는 고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 또 운영 활동에 있어서는 생산 비용 절감을 위한 규모의 경제를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규모의 경제가 뭔가요? 즉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경제적이라는 것이죠. 즉 생산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소수의 원료를 소싱하기보다는 소수 단위의 대단위로 원료를 구입해서 단가를 낮출 경우 원가 우위를 추구하는 운영 활동을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제품 시설의 효율 규모를 구축한다. 낭비함 없이 최적의 어떤 시설의 프로세스를 구축한다라는 것이죠. 물류 산출 활동은 비용 절감을 위한 운송 일정을 아주 빼곡하고 타이트하게 구성한다는 것이죠. 누수됨 없이. 또 저비용 운송 수단을 선택함으로써 원가 우위를 구축한다. 또 마케팅과 판매 활동에서도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죠. 작은 규모지만 잘 훈련된 영업조를 구축한다. 또 특정 판매 달성을 위한 제품 가격을 책정한다. 서비스 활동에서도 리콜의 빈도와 엄격함을 줄이기 위한 효율적이고 적절한 제품을 설치한다는 것입니다. 즉 AS가 많아지면 많을수록 기업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리콜을 줄이고 효율적인 제품을 출시하고자 하는 것이 서비스의 활동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활동들이 잘 되기 위해서 이런 서포트 액티비티, 지원 활동들은 또 어떤 것이냐. 먼저 기업 하부 구조에 있어서 비용 효율적인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또 경비 절감을 위해 경영 관리 절차가 상대적으로 적도록, 즉 하이라키라든지 또 보고의 프로세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도록 의사결정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계획 비용의 절감을 위한 단순한 계획을 수립한다. 또 인적 자원 관리에서는 이직률 감소를 위한 일관된 정책을 추진하고, 아무래도 직원들의 이직이 많다 그러면 새로운 인력을 채용해서 교육 훈련시켜 투입하는 데까지 여러 비용이 들기 때문이겠죠.
또 직원의 효율성과 효과성 증대를 위한 심도 깊은 교육 훈련을 제공한다. 또 기술 개발에 있어서도 사용하기 쉬운 제조 기술을 개발하고 제조 프로세스와 관련된 비용 절감을 위한 기술 분야로의 투자는 확대한다. 조달 활동에 있어서도 적절한 품질의 낮은 가격 원재료를 찾기 위한 시스템과 절차를 구축하고 공급자 성과 모니터를 위한 수시 평가 프로세스 등을 구축해서 비용을 최대한 낮춰 원가 우위 전략을 구축한다라는 개념입니다. 이에 반해 우리는 원가 우위보다는 남들과 다른 형태로 비즈니스를 구현할 거야 하는 내용이 바로 차별화 전략 가치 사슬입니다. 어떻게 보면 차별화할 것이냐, 디퍼런시에이션 할 것이냐라는 부분입니다. 먼저 물류 투입 활동에 있어서도 최종 제품의 질, 가격과 양보다는 질 향상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원재료 처리에 역점을 둡니다. 운영 활동에 있어서는 매력적인 제품의 일관된 제조, 어떻게 하면 운영 비용 코스트를 낮출 것이냐라기보다는 고객에게 어필할 수 있는 매력적인 제품을 꾸준히 만든다는 것이죠. 또 고객이 요구하는 제조 사양에 즉각적인 반응을 한다. 항상 고객의 목소리를 기울여 듣고 그 목소리에 맞게 상품을 시의적절하게 수시해야 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대량 생산 규모의 경제는 이 차별화 전략에서 구현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겠죠. 또 물류 산출 활동에 있어서는 정확하고 즉각적인 주문 처리 절차를 구축한다. 또 고객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품 운송을 한다. 요즘에 이제 쿠팡 같은 곳에서 이제 바로 신속하게 배송하는 것이 바로 차별화 전략인 것이죠. 원가 우위 전략보다는. 또 마케팅과 판매 활동에 있어서 고객을 위하여 신용거래의 유동성을 확보하고 구매자 및 공급자와의 개인적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차별화 전략을 구축한다. 바로 이게 바로 커스터머 인티머시, 고객과의 어떤 긴밀한 접점을 통해 차별화 요소를 확립한다라는 것입니다. 서비스 활동에 있어서도 고품질 제품의 설치를 위해 심도 깊은 구매자 훈련을 실시하고 대체 부품의 재고 확보를 완료하는 형태로 서비스 활동을 통해 서비스의 어떤 불만족 요인을 최대한 줄여서 차별화 요소를 구축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프라이머리 액티비티, 본원적 활동을 잘 하기 위해서는 어떤 서포트 액티비티, 지지적 활동이 필요하냐, 지원적 활동이 필요하냐. 먼저 기업 하부 구조에 있어서는 고객의 구매 선호를 더 잘 알기 위해 고도로 발달된 정보 시스템을 과감하게 도입하는 것이죠. 또 고품질 제품 생산의 중요성을 회사 전반에 걸쳐서 강조한다. 우리는 양보다 비용보다 질로 승부한다 라는 문화를 구축한다는 것입니다. 인적 자원 관리에 있어서 직원의 창의성 및 생산성 촉진을 위한 보상 프로그램을 증진한다. 사내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서 직원들의 창의성과 아이디어 개발 능력을 부여시키고 그에 따라 보상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또 객관적 성과 측정 기준보다 주관적 성과 측정 기준의 사용을 심화한다.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주관적 평가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은 어떤 경우에는 어떤 사람들에게 좀 불이익한 혜택이 제공될 수도 있다는 것인데 어찌됐든 간에 지향하는 바는 객관화시킨 성과 측정으로 모든 걸 통일화시켜서 직원들한테 매뉴얼대로 똑같이 활동하게 하기보다는 보다 창의성인 아이디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한다는 측면에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성과 측정 기준을 사용한다는 부분입니다. 또 우수한 지휘관에 대해서는 훈련을 하고 보상을 함으로써 그런 자원들을 잘 관리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기술 개발에 있어서 뛰어난 기초 연구 역량을 제공하고 차별화된 제품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에 대한 투자를 하게 합니다. 또 조달 활동에 있어서도 고품질 원재료 탐색을 위한 시스템과 절차를 구축하고 고품질 대체 부품을 구매하는 활동을 통해 이런 본원적 활동을 구현하게 함으로써 차별화된 가치 사슬을 구축하게 된다라는 부분이 전략 방향에 따른 차별화 전략 가치 사슬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학습해야 할 이론이 스트래테직 리뉴얼, 전략적 갱신이라는 겁니다.
우선 이론을 설명드리기 앞서서 이 단어를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떤 것들이 머릿속에 떠오르나요? 말 그대로 기업을 리뉴얼, 새롭게 한다, 갱신한다. 근데 그런 갱신의 의사결정이 스트래티지, 전략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해를 토대로 이론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이 장기적인 전망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조직의 특성을 쇄신하거나 교체하는 과정, 내용, 결과를 일컫는다. 조직을 쇄신화시킨다는 것이죠. 당연히 미래의 성장이나 발전을 위한 토대를 제공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갱신과 변화의 차이는 뭘까요? 변화는 말 그대로 만들어지거나 달라지는 모든 것. 그게 더 기존보다 더 안 좋게 나쁘게 변화되더라도 만들어지더라도 우리는 변화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갱신은 더 좋아진다. 임프루브먼트의 개념이 있습니다. 즉 낡은 것을 새 것처럼 만들거나 대체하는 새로 고침의 개념이다. 이게 바로 갱신의 개념이겠죠. 갱신은 통상 4단계로 나눠서 설명이 되는데 먼저 1, 2단계에 있어서는 전략 의사결정을 통한 전략적 갱신의 개념입니다. 말 그대로 합리적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갱신을 잘하기 위해서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기업의 미래를 좌우하는 전략의 변화를 초래한다. 따라서 기업은 전략적 갱신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전략적 의사결정을 마주하게 된다. 이에 마이클 포터는 그에 져서 경쟁 전략에서 기업의 전략적 의사결정을 세 가지 형태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전략적으로 이런 의사결정을 한다. 첫 번째로 수직적 통합을 위한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뒤에서 개념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뭔가 버티컬하게 통합시켜서 새롭게 하는 형태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갱신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주요 생산시설을 확장시킴으로써 조직을 새롭게 한다. 또 신규 산업으로의 진입을 통해서 조직은 새롭게 변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사결정은 산업의 상황에서 경쟁 기업과 구매자, 공급자 그리고 잠재적 진입자를 어떻게 대응할지에 따라 가치 활동의 대원칙이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전략적 의사결정은 뒤에서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략적 갱신의 선택지 첫 번째로 수직적 통합을 말합니다. 즉 기술적으로 구분되는 생산, 유통, 판매 등의 경제적 과정을 기업의 내부에서 통합하는 것입니다. 시장 거래보다 내부적 또는 관리적 거래를 이용하여 자체의 경제적 목표를 달성하고자 함이 이 수직적 통합의 목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 가치사슬상에서 생산에서부터 판매까지의 모든 절차를 일부를 통합해서 기업을 새롭게 통합하는 것을 수직적 통합이라 한다는 것이죠. 수직적 통합은 보시는 바와 같이 전방 통합과 후방 통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 소비자를 향한 통합은 전방 통합이라는 것이죠. 이런 겁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 생수를 생산한다고 했을 때 전방 통합은 소비자를 향한 통합이라고 했죠. 생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매처를 아예 우리 회사로 인수해버리는 겁니다. 이마트 혹은 각종 슈퍼마켓을. 어떻습니까? 소비자를 향해 보다 다가가기 쉽게 접근했죠. 이것이 전방 통합입니다. 반면 후방 통합은 뭐냐? 소비자와 먼 쪽으로 제가 이 제품을 잘 생산하기 위해서 또 전략적 갱신하기 위해서 기존에는 이 원료를 외부로부터 소싱을 조달을 받았는데 아예 그 기업을 인수해서 제가 직접 소싱, 조달까지 우리 회사에서 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후방 통합이라는 것이죠. 다시 이론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전방 통합으로 달성할 수 있는 전략적 효과는 첫 번째로 제품 개선을 위한 차별화 능력을 획득하게 된다. 아무래도
고객과의 관계 접점을 면밀하게 확보할 수 있는 루트를 직접 우리 회사로 도입하기 때문에 이런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거죠. 당연히 유통 채널 확보가 유리해지고 시장 정보 접근성이 확대되고 또 더 높은 판매가를 실현할 수 있는 여지가 발생된다. 내가 직접 유통망을 확보하고 있고 유통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또 후방 통합의 경우 독점적 지식을 유지하고 차별화할 수 있는 근본을 마련한다. 왜? 내가 재료를 소싱할 수 있는 기업을 직접 보유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후방 통합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전략적 갱신에서는 논의되진 않습니다만은 이 수직적 통합과 다른 개념으로 수평 통합이 있습니다. 수직적 통합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가치 사슬상에서 전방 통합이냐 후방 통합이냐로 나눠지지만 수평 통합은 아예 동종 제품을 아예 우리 회사로 인수합병시켜 버리는 겁니다. 가치 사슬 프로세스가 아니라 이게 수직 통합과 수평 통합의 차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략적 갱신의 선택지 두 번째로는 주요 생산시설을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즉 가치 사실상 오퍼레이션의 캐퍼시티를 올릴 수 있는 투자를 통해 자체의 경쟁적 위치나 시장 점유율을 개선할 수 있는 기업의 의사결정이라는 것이죠. 캐퍼시티가 뭡니까? 어떤 역량이라든지 어떤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주요 생산시설을 확장시키는으로써 경쟁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것이죠. 또 기업의 선점 전략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며 아무래도 생산시설을 확보하면은 선점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난다는 것이죠. 시장을 선점하고 점유율을 높여 경쟁 기업의 시장 확대와 새로운 기업의 진입을 막을 수 있다. 우리가 생산시설을 확보해서 선제적으로 이걸 출시함으로써 새로운 시장의 진입 장벽을 높여놓는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또한 생산시설 확장을 통해 생산량 확대와 생산 비용의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겠죠. 주요 생산시설을 확장하려면 큰 비용 그리고 향후 비즈니스가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한 시장성, 수익성 이런 것들에 대한 리스크가 많이 따른다는 단점도 분명히 있음을 면밀하게 분석한 후에 이런 의사결정을 해야겠습니다. 세 번째 선택지가 바로 신규 산업으로의 진입입니다. 시장 요인이 불완전하게 작용하고 있는 산업 영역을 찾아서 해당 산업으로 진입하는 기업의 전략적 활동, 즉 새로운 가치 사슬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기존 것을 벗어나서 새로운 것으로. 우선 신규 산업으로 진입하는 형태는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될 수 있겠습니다. 먼저 내적 발전을 통한 형태, 또 인수를 통한 형태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내 스스로의 역량, 발전을 구축해서 그런 역량을 토대로 제2의 제3의 산업으로 진출하는 것, 이런 방법이 있는 반면에 다른 기업을 인수합병을 통해서 신규 산업으로 진입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그 방법론에 대해서는 조금 세밀하게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적 발전을 통한 진입입니다. 첫 번째로 불균형 상태에 있는 산업을 타겟으로 한다.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신종 산업, 진입 장벽이 높아지고 있는 산업, 정보가 적은 산업, 이런 식으로 불균형 상태에 있는 산업의 내적 발전을 토대로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간다라는 개념입니다. 두 번째로 신규 진입 시 기존 업체의 보복이 느리고 비효과적일 것으로 보이는 산업을 타겟으로 한다. 또 세 번째로 타사에 비해 진입 장벽이 낮은 산업을 타겟으로 한다. 네 번째로 신규 진입 산업의 산업 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우에 신규 진입을 시도할 수 있다. 다섯 번째로 기존 산업에 대한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경우에 신규 진입을 시도할 수가 있겠다. 즉 기존에 영위하고 있던 산업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면 진입할 수 있겠다. 말 그대로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겠다는 것이죠. 기업의 이미지 및 유통 경로의 개선, 위협에 대한 방어 등 여러 가지 형태를 띠고 있는 방법이 이제 기존 산업에 대한 긍정적인 시그널이 있을 때 신규 진입하기가 용이하다는 것입니다.
인수합병을 통한 진입 방법은 인수합 가격이 매우 낮을 경우 도전해 볼 만하다. 또 인수시장에서의 상품이 특이하고 정보가 불완전하며 매입자와 판매자가 복잡한 동기를 갖고 있을 때 인수할 만하다. 또 인수기업을 운영하면서 탁월한 능력이 있다고 확실히 설 때 인수를 통한 신규 산업으로 진입할 수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전략적 갱신에 있어서 세 번째 단계는 성숙기 산업에서의 전략적 갱신에 대한 내용을 파악해 보는 겁니다. 마이클 포트는 좀 전에 설명드린 세 가지 전략적 의사결정, 수직 통합이냐, 주요 생산시설 확장이냐, 신규 산업으로의 진입이냐, 이런 전략적 의사결정이 산업 구조적 특성에 따라 다른 형태로 나타난다라고 지적하게 됩니다. 즉, 해당 산업이 아주 파편적으로 형성돼서 아직 이게 어떤 주류를 보이고 있지 않는 산업인지, 이제 막 신생기의 산업인지, 우리가 어떤 라이프 사이클 곡선에 따라서 성숙기의 산업인지, 쇠퇴기의 산업인지, 또 세계로 확장되는 글로벌 산업인지에 따라서 전략적 의사결정의 고려 상황과 방향이 다르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공부할 학습할 삼진 어묵이 속해 있는 어묵 산업은 성숙기 산업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판단의 근거는 이런 식으로 체크리스트를 한번 확인해 보면서 이 산업이 성숙기인지 쇠퇴기인지 막 생긴 신생기인지 파악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성숙기 산업의 체크리스트만 보면 첫 번째로 성장이 느려지며 시장 점유를 위한 경쟁이 나타난다. 어떻습니까? 어묵 산업. 그렇죠. 이미 굉장히 다양한 업체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고, 특히 대기업이라고 불리는 여러 기업들이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시장에 포진하고 있습니다. 산업 내에 기업은 신규 고객보다 기존 고객의 재구매에 의해 매출에 의존한다. 어떻습니까? 어묵, 어느 분들이 사시죠? 새로운 고객보다는 기존 고객의 재구매로 인해서 시장이 형성되고 있음은 명확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신제품보다는 원가 지향, 서비스 지향으로 경쟁의 방향이 수립된다.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성장의 둔화로 생산시설 및 인력 확대에 한계가 발생한다. 그렇죠. 이 어묵 시장 같은 경우에는 계속 시장의 파이, 매출 규모가 커지기보다는 정체제에 있기 때문에 생산시설을 확충한다든지 인력을 더 크게 편성하는 것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음은 명확합니다. 다섯 번째로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한 경쟁이 과열되고 기술이 성숙하고 구매자는 제품에 대한 지식이 커짐에 따라 많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그렇죠? 여섯 번째로 신제품과 응용 제품이 드물어진다. 또 국제 경쟁이 과열된다. 이런 국제 경쟁적 측면에서 어묵 산업은 좀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 같습니다. 여덟 번째로 산업의 수익률이 일시적으로 하락하며 때로는 영구히 하락한다. 그렇습니다. 어묵 같은 경우에는 가격 경쟁으로 하다 보면은 수익률이 급속히 떨어지고, 또 치킨 게임으로 할 경우 영구히 하락되고,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제조업체에 대한 유통업체의 영향력이 늘어나고 제조업 사이에 유통업체를 확보하는 경쟁이 과열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대형 마트에 서로 진입하기 위해서 아우성이고, 그렇기 때문에 중소 어묵 기업들은 대형 마트에 진입하기보다는 재래시장 같은데 전통시장에 진입할 수밖에 없고, 이런 경쟁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것이 바로 어묵 산업이다. 따라서 어묵 산업은 성숙기 산업에 속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성숙기 산업에서의 가치 혁신 활동을 한번 파악해 보는 것입니다.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이 가치 사슬을 한번 기록을 해본다는 것이죠. 포터가 제시하고 있는 성숙기 산업에서 기업의 전략적 의사결정에 의한 전략적 갱신은 지금 보시는 화면과 같은 가치 활동으로 나타나게 된다. 먼저
기업 하부 구조에 있어서는 본원적 전략의 확실한 선택만을 구축하게 된다. 또 세밀한 원가 분석을 하게 되고 프로세스 혁신과 제조를 설계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기존 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하게 하기 위해서 그 역량을 집중한다는 것이죠. 네 번째로 물류 투입 활동에 있어서는 구매 영역을 확대하고 또 조달 활동에 있어서는 설비를 염가로 구매하고자 하는 노력을 펼친다는 것입니다. 또 여섯 번째로 구매자의 선택 활동, 그리고 일곱 번째로 복수의 원가 곡선을 가진 제품 생산, 이런 7가지 가치 혁신 활동을 통해서 성숙기 산업에서의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건데, 이 내용은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치 혁신 활동은 본원적 전략의 확실한 선택에 관한 가치 혁신 활동입니다. 좀 말은 어렵습니다만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급격한 성장기에 있는 산업에서는 전략적 실수가 용납될 수 있으나 성숙기에 진입한 산업의 기업은 명확한 본원적 전략을 선택하고 추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성숙기에 이르렀을 때는 이것저것 시행착오를 해볼 수 있는 여력이 적어진다. 따라서 명확하게 전략을 추진해야 된다. 우리가 흔히 추구할 수 있는 전략은 코스트 리더십, 원가 전략, 원가 리더십 전략이 있습니다. 즉 원가를 저렴하게 한다든지 효율적으로 원가 구조를 구축해서 남들이 내 원가 전략을 벤치마킹하거나 따라갈 수 있도록 그런 원가 리더십, 코스트 리더십을 발휘한다든지, 두 번째로 차별화 전략, 디퍼런시에이션, 어떻게 하면 남과 다르게 시장에 진입하여 고객들에게 어필할 것이냐. 마지막으로 집중화 전략, 커스터머 인티머시와 같은 고객과의 접점을 최적화해서 타겟팅한다든지, 이런 집중화 전략을 통해 방향을 설정해야 되는데, 성숙기에 접어든 시장일수록 이를 명확히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도 한번 해보고 저것도 한번 해보고, 이런 시행착오를 번복하기에는 시장이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다는 부분입니다. 본원적 전략의 확실한 선택을 통해 가치 혁신 활동을 추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세밀한 원가를 분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장 단계에서는 빈번한 생산 라인의 확장과 신제품의 빈번한 도입이 가능하지만, 어쨌든 간에 시장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생산 구조라든지 라인을 확대할 수 있지만, 성숙기에서는 지속하지 않으며 원가 경쟁과 시장 점유율에 의한 경쟁이 지나치게 치열해진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익성이 낮은 제품은 제거하고 뚜렷한 장점이 있거나 바람직한 구매자를 겨냥하는 품목에 집중하기 위해 생산 원가 상정에 대한 방법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말 그대로 원가를 꼼꼼하게 촘촘하게 분석해서 전략을 추진해야 된다. 따라서 다양한 차원의 재무 및 회계에 관련된 역량 제고 및 가격 재산정이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즉 재무 회계 부서의 역할, 또 구매 조달 부서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프로세스 혁신과 제조 설계를 구축하는 방법입니다. 성숙기 산업에서는 프로세스 혁신의 중요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낮은 비용으로 제조 및 통제를 쉽게 하기 위해서 설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프로세스 혁신을 위하여 운영 통제를 용이하게 하고 그 결과 원가 절감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구매 영역의 확대입니다. 성숙 단계에서는 기존 고객에게 더 많이 파는 것이 새로운 고객을 찾는 것보다 유리한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시장은 성숙화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장성도 좋고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기존 고객에게 재구매를 유도하는 형태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변 장비와 서비스의 공급, 생산 라인의 고급함이 확장 등의 방법으로 기존 고객을 통한 판매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전략을 추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설비의 염가 구입에 관한 가치 혁신 전략입니다. 성숙 단계에서는 기업 부도로 인해 설비를 아주 저렴하게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그 중에 부도가 난 기업, 또 시장에서 퇴출된 기업, 철수한 기업들의 생산 설비를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들이 발생된다는 것이죠. 기술 변화의 속도만 지나지 않았다면 도산 기업을 합병하거나 그런 기업의 처분 재산을 구입하는 식의 전략으로 한계 이윤을 높이거나 생산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전략을 구축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섯 번째로 구매자의 선택에 관한 부분입니다. 성숙 단계에서는 구매자들이 제품에 대해 잘 알게 되고 그에 따라 구매자의 선택이 기업의 수익성 지속의 중요한 요소로 작동하게 된다는 겁니다. 바람직한 고객을 확인하고 그들을 놓치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소수의 원가 곡선을 가진 제품을 생산한다. 복수의 원가 곡선을 가진 제품을 생산한다는 겁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성숙 단계 시장의 전반적인 원가에서는 특정한 형태의 구매자, 제품, 그리고 주문량에 대해서는 실제로 더 낮은 원가의 생산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원가 곡선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틈새 시장을 노린 집중화 전략을 추가적으로 구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또 유연성을 가지며 신속한 가동이 가능하고 소량 생산에 적합하도록 자체의 제조 공정을 설계한 기업이라면 대량 생산을 하는 기업에 비교하여 소량 주문이나 고객 맞춤 주문에 있어서 생산 원가의 우위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생산 곡선을 한 가지 단일로만 갖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가질 경우 보다 다양한 제품을 대량 생산할 수도 있지만 고객의 니즈에 맞게 소량도 생산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가치 혁신을 추구한다. 이게 바로 전략적 갱신을 추구하는 하나의 또 방법이다라는 내용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중요한 가치 사슬과 전략적 갱신에 대한 핵심 내용을 이해했는데 서두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두 개념은 경영학, 특히 전략에서 매우 중요하게 비중 있게 다뤄지는 전략 중에 일부입니다.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학습한다라면은 다양한 기업의 사례를 이해할 수 있고 또 자사의 어떤 전략적 의사결정을 추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판단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삼진 어묵의 사례를 서머리에서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례와 마찬가지로 본 삼진 어묵의 사례는 아산 나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아산 기업가 정신 리뷰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표기해드린 링크로 들어가신다면 풀 텍스트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꼼꼼히 한번 읽어보시면 또 읽어보는 과정에서 이 회사에서는 이런 전략적 의사결정을 통해 이런 성과를 거뒀구나라는 벤치마킹 자료도 많이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길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케이스 서머리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어묵, 많은 국민들이 좋아하죠. 그 어묵의 어떤 기원과 또 어묵 시장이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한 부분부터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묵은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에서 사용되어 온 식재료를 말합니다. 주 원료인 생선을 갈아서 연육이죠. 그 어육살에 염등을 첨가하여 급냉한 제품으로 우리나라 제품 같은 경우에는 95% 이상이 수입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육을 만든 후 맛을 내는 데 필요한 조미료를 넣고 필요에 따라 전분이나 밀가루를 비롯한 다양한 식재료를 첨가하여 성형한 다음 튀거나 굽거나 쪄낸 음식이 바로 어묵인 것이죠. 어묵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개항기와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부산 지역의 일본 사람이 설립한 어묵 공장을 중심으로 어묵 산업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어묵과 관련된 식문화 산업은 주로 바다와 접한 지역을 중심으로 형성이 되는데요.
어묵 공장은 신선한 원료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어선이 들어오는 부두 근처에 주로 위치했습니다. 1950년대 환공, 삼진, 효성, 대원 등의 업체가 설립되고 60년대에는 미도, 고래사 등이 뒤를 이어 설립되었습니다. 어묵을 식문화로 받아들인 곳은 일제강점기 시설, 일본의 식문화 영향을 받은 부산과 바닷가 인근 지역에 국한되었고 어묵 산업은 공장 인근 지역의 시장 상인에게 납품하는 수준의 편파적 구조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어떤 체계화된 시장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1970년대 부산 어묵은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원양어업이 성행하면서 어획량이 급증한 부분도 있었고 그에 따라 가격이 떨어졌겠죠. 또 당시 단백질을 보충하기 위해서 참새를 잡아먹곤 했는데 사람들이 그 정부에서 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저렴한 단백질 공급원으로 어묵이 인식되기 시작했고 차츰 가정의 식재료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1980년대 원양어업을 통해 선상 냉동 어육의 공급이 증가하고 어묵 시장의 규모가 커지자 드디어 대기업이 어묵 산업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지금까지도 알려져 있는 삼원물산을 시작으로 대림수산, 동원산업 등이 합류를 하게 되었죠. 냉장 및 냉동 유통 기술이 일반화되면서 대형 어묵 생산 공장은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또 90년대에 이르러서는 기존 어묵 업체들의 낮은 위생 수준이 언론에 한번 공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들의 식품 안전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킨 상황에서 대기업의 공격적인 영업력으로 기존 중소 어묵 기업은 시장에서 밀려나는 현상이 발생됩니다. 즉 대기업은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마트와 슈퍼마켓 같은 대형 체인을 지배했지만 기존 어묵은 그런 유통망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생겨 재래시장으로 밀려나게 된 것이죠. 2010년 초 신제품이나 혁신 없이 가격 경쟁에 몰두하게 됩니다. 즉 우리가 흔히 보는 어묵 어떻습니까? 얇은 그 어묵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더 저렴하게 팔 것인가 이런 가격 경쟁에만 몰두했던 것이죠. 차별화를 이루지 못하고 저렴한 일상제로 낮은 마진을 보이며 유통 채널별 기득권과 지역별 독점을 대체로 인정하는 그런 교착 상태에 빠진 것이 바로 어묵 시장이었습니다. 아마 우리 시대에도 이런 어묵과 비슷한 산업 구조를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어묵 산업은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는 정체기에 접어든 가운데 소비자들이 전반적인 식재료 구매처를 재래시장에서 대형 유통 체인으로 바꿈으로써 전체 시장 점유율의 변화는 대형 유통 체인에 납품하던 그 대기업 어묵 제품의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 들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해방 이후 70년간 어묵 산업에서는 눈에 띄는 혁신도 없었고 어묵에 대한 이미지 어떻습니까? 저렴한 길거리 음식과 밑반찬용 일상재라는 인식으로 아주 고착화됐습니다. 또 2013년까지 어떤 업체도 이러한 시장 상황을 타개하려는 어떤 혁신적인 노력, 시도는 찾아보기가 힘들었다는 것이죠. 그러자 삼진 어묵에서 드디어 히트 상품이 나옵니다. 먼저 2011년 말 삼진 어묵 박종수 사장의 아들인 박용준 부사장은 이제 아버지의 요청으로 삼진 어묵에 합류하게 됩니다. 박용준 부사장은 이제 어묵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우리 제품이 특별히 좋은 것도 아니고 전국의 모든 어묵이 다 규격화, 표준화되어 있었던 상황이다. 제조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기껏해야 다른 회사의 마켓쉐어를 더 낮은 가격으로 뺏어오는 방법밖에 없었다. 가격밖에 없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싸게 주고 그 다음부터는 인간관계였다. 하지만 이런 구조로는 기업의 미래가 없겠다라는 판단이 들었다는 것이죠. 이에 박용순 부사장은 업계 최초로 지난 2012년 8월
소셜 커머스 지사와 공동 프로모션하는 계약을 체결합니다. 또한 이런 소셜 커머스를 통해 기존보다 40% 이상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했고, 또 어묵 1번가라는 제품 브랜드를 이때 만들었고, 또 업계 최초로 이 지사 메인 페이지에 이렇게 어묵을 소개하는 그런 광고도 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기까지 어땠을까요? 아마 많은 반발과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내용은 뒤에서 한 번 더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묵의 전통적인 유통구조는 보시는 것처럼 어묵 제조 대기업이 대형 할인점, 체인 슈퍼, 백화점, 편의점에 납품하면서 35%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반면 지역 업체는 대리점을 통하거나 식자재 유통업체, 급식업체를 통해 저렴하게 납품하면서 그 나머지 시장을 점령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규격화되고 표준화 그리고 되었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브랜드 인지도가 매우 낮은 상황이었습니다. 또 구매자에 대해 교섭력과 시장 지배력이 없는 지역 어묵 제조사가 다수였던 것이죠. 제조 원가를 낮추는 것만으로는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박영준 부사장은 이런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브랜드를 소비자에게 알려야 할 때다. 삼진의 경쟁력은 가격이다라는 허울 좋은 말로 이런 저가 경쟁으로는 좋은 제품을 만들기 어렵다. 중도매상을 뛰어넘어서 바로 소비자와 연결되어야 우리에게 마진이 남는다라는 전략적 판단을 하게 됩니다. 당시 삼진 어묵의 경우 60년 동안 대리점이나 도매업체와의 안정적인 관계로 2011년 매출이 약 20억 원, 또 영업망은 비교적 잘 구축되었고 매출은 어느 정도 증가는 했지만 영업이익률은 여전히 좋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내부적으로 2011년에 설립한 제2공장의 가동률은 약 60%에 그쳐서 비용이 증가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40% 할인을 통해 도대체 어떻게 수익을 낼 것인가에 대한 내부의 강한 의구심이 그리고 반발이 있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장이었던 김종수 대표는 이제 아들이었지만 부사장, 이번에 공동 프로모션이 40% 만 원도 안 되는 오더를 일일이 포장하면 남는 게 있긴 할까? 택배 포장만 며칠 밤에 셀 텐데 안 된다. 이런 반대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삼진 어묵에서 오래 근무한 이 원로 직원들 역시 이걸 왜 인터넷으로 팔아야 되냐? 주문 물량 하나에 최소 500만 원은 돼야지 남는 게 아니냐? 6,000원짜리 몇 개 팔아야 100만 원이 되겠냐? 안 된다. 이런 의견을 피력했죠. 이에 박영준 부사장은 공장 가동률을 올리고 매출이 올라가고 또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를 함으로써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새로운 유통 경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확신하였고, 더불어서 영업이익률이 감소했기 때문에 전사적으로 마진율을 높여야 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많은 주변 사람들의 내부 관계자들의 반대가 있었습니다만은 지난 2012년 9월 소셜 커머스 프로모션은 아주 갈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첫날에만 2억 원의 매출이 발생하고 일주일의 프로모션으로 약 4억 원을 달성하게 됩니다. 당시 삼진 어묵의 연매출이 20억 원이었다라는 점을 봤을 때 일주일 만에 4억 원은 굉장히 큰 금액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한 공장 가동률도 급상승하여 평균 85% 이상 되었고, 또 소비자들에게 어묵 1번가라는 브랜드를 각인시키는 효과를 거두게 됩니다. 그 결과 2011년 20억 원이었던 매출액이 1년 만에 껑충 뛰어서 40억 원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에 박영준 부사장은 박영수 사장에게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자체 브랜드가 쓰여져 있는 자체 브랜드가 있는 오프라인 매장을 열어야겠다라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에 박영수 부사장은 온라인에서 3억의 매출이라는 것은 A급 거래처 3개를 확보했다는 것 같은 말이지 1년에 A급 거래처 하나 확보하기도 쉽지 않은데
좀 더 공격적으로 합시다 라고 동의를 해줬다는 것이죠. 한편 온라인에서 마케팅 및 세일즈를 강화하긴 했지만 여러 경쟁 업체들이 끊임없이 그리고 꾸준히 삼진식품의 이런 여러 가지 온라인상에서의 마케팅 전략을 벤치마킹하면서 빠르게 추격하게 됩니다. 또한 업계 전반에 걸쳐서 온오프라인을 연결하는 전략으로 직영 매장을 개설하고 다양한 고객층 확대에 주력하게 되면서 새로운 젊은 고객층 그리고 또 온라인을 통한 거래 또 주부 고객층을 대상으로 한 직영 매장 거래 이런 식의 다양한 유통 경로를 확보하게 됩니다. 이에 힘입어 2013년 1월까지 4개의 직영점을 개설하게 됩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안타깝게도 직영점은 대규모 적자로 이어져서 실패로 판명됐습니다. 이에 삼진에서는 빠르게 직영점을 정리했던 것이죠. 이 직영점이었던 어묵 1번가 B2C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면 첫 번째로 B2C 접근 방식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기존의 B2B 제품과 차별화가 없었던 것이죠. 동일한 제품을 B2C 고객에게 바로 제공했더니 직영 매장에서 고객이 굳이 방문할 이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 B2C 핵심은 소비자에게 차별화를 알려주는 것이지만 단지 브랜드를 붙이고 예쁜 포장에만 담았기 때문에 본질은 경쟁사들과 같았었던 것이죠. 또한 장소가 매력적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삼진 어묵 1번가의 간판이나 내부 인테리어 등을 보면 분식처럼 보이고 또 간판에는 도소매 판매까지 표기하면서 고객들로 하여금 매력적인 매장으로서 인식을 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